안녕하세요. 배우 윤혜영입니다. 여러분은 분쟁 속 아이들이 전쟁을 피해 난민촌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는지 아시나요?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고령의 할머니와 어린 손자들이 시리아를 탈출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피난길에서 그리고 난민촌에서 과연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세이브 더 칠드런 더 보이스 에피소드 3. 이 악몽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미사일 폭격이 일어난 다음에는 무장군인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납치하고 학살을 시작했어요. 남자들은 이미 오래전에 납치당하거나 살해당해 마을에는 여자와 아이들, 노인들과 부상자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도 무장 세력들이 반군을 찾는다며 애들까지 잡아 고문을 해댔어요. 제 손자들을 이 지옥에서 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레바논 난민 캠프 주변 조카네 집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손자들의 아빠인 아들과 며느리는 무장 군인들에게 표적이 될 테니 손자들을 데리고 나가는 건 저에게 달려 있었죠. 그래도 한평생 일을 하면서 살았던 터라 힘도 있었고 시골 지리에도 밝아 어디에 숨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손녀 레일라가 12살이 되기 전에 이곳을 탈출해야만 했어요. (8년) 전 저의 첫 발령지가 아프리카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였어요. 그때부터 전쟁이 핥히고 간 나라나 많은 난민 캠프에서 최악의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위해 일을 했었죠. 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겨 세상에 널리 알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시리아 내전 지역으로 가보니 지금껏 제가 보고 들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내전이 시작된 시리아와 레바논 국경지대에서 난민 어린이와 이야기를 하며 제가 실제로 들은 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8년 동안 최악의 상황을 봐왔지만 저는 그때까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한참 일을 하고 있는데 핫산이라는 소년이 제게 다가와서 묻더군요. 제 친구가 제 눈앞에서 처형당하고 제 친구들의 시신 일부를 거리에서 주웠었는데 왜 선생님은 음식이나 물에 대해서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난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식량과 숙소, 위생과 같은 생존에 필수적인 것들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핫산이 하는 말을 듣고 나니 아이들에게 다른 게 더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이들은 자신들이 뭘 먹어야 하고 어디서 살아야 하는지 걱정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눈앞에 벌어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일어난 사고를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큰 소음이 들릴 때마다 아이들은 공포스러워했고 잠을 잘 때마다 악몽으로 괴로워했어요. 아, 이 아이들을 끔찍한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치료를 해줘야겠구나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저는 팔레스타인 의사 2명이 가자지구에서 효과를 본 간단한 치료 방법을 배워 아이들에게 그대로 해줬어요. 손자들과 나는 밤에 집을 나섰죠. 마을 곳곳에 지뢰가 묻혀 있어 죽음의 여정이라 불리는 위험한 곳이었지만 저는 몇 미터 안 되는 좁은 안전한 길을 찾았어요. 손자들에게
징검다리 밟듯이 건너자고 말하면서 서로 손을 잡고 그 길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걷듯이 말이죠? 그리고 사자처럼 용감하게. 그렇죠, 할머니? 시리아에서 아이들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아마 상상조차 못하실 거예요. 학교는 고문실로 바뀌고 아이들은 학교에 끌려가 부모가 올 때까지 맞기도 했고 탱크 맨 앞에 묶여 인간 방패로 쓰였죠. 총상의 흔적과 담뱃불로 지진 상처가 뚜렷한 아이들을 많이 봤어요. 아이들에게 들은 이야기와 현장에서 직접 본 것들을 3년 넘게 글과 사진, 비디오로 남겼고 가슴속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뒀어요. 가지고 나왔던 음식과 물이 다 떨어지자 맨손으로 감자를 캐서 먹기도 하고 파괴된 용수관에 고인 더러운 물을 마시며 허기를 달랬어요. 때론 양치기 움막에서 자기도 했고요. 그런 생활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아이들은 지쳐버렸습니다. 저는 한 발짝 떼는 것조차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위해 더럽고 추운 바닥에 누워서 자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자장가를 불러줬어요. 그러던 중 트랙터를 모는 농부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레바논 국경 앞까지 올 수 있었어요. 우리가 내리자마자 군인들이 우리를 둘러싸더라고요. 최근 집으로 잠시 복귀했을 때 친구들과 호프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친구들은 농담과 소소한 일상을 주고받는데 제 귀에는 무의미하게 들렸어요. 다들 다른 언어로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자신의 딸이 침대 밑에 괴물 때문에 악몽을 꿔서 침대에서 잠을 못 잔다는 친구의 말에 저는 폭탄이 집에 떨어져 아빠와 오빠가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본 아이가 그 충격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엄마를 바라보며 엄마 손만 잡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어요. 그것이 진짜 악몽이라고. 저는 군인들이 무섭지 않았어요. 저한테는 소년들이 총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손자들의 손을 잡고 검문소로 들어갔어요. 덩치가 큰 군인이 나를 쳐다보고 있어서 제가 말했죠. 이 애들 부모는 모두 살해당해 시리아에는 더 이상 이 애들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할머니인 내가 레바논에 사는 고모 집에 데려가고 있어요. 이봐, 늙은 양반. 당신은 정부와 반군 중 어느 편이지? 내가 그런 걸 상관할 것 같아요? 당신들 다 나한테는 똑같아요. 당신이나 반대편이나 누구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아무도요. 다른 수많은 전쟁에서처럼 성폭력은 무기로 활용됐었죠. 10살에서 12살 정도 되는 소녀 5명이 발가벗겨진 채 숨져 있다는 걸 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무장한 군인들이 마을의 경고용으로 5명의 애들을 강간하고 살해해 그냥 땅바닥에 버려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3년 정도 일을 하고 나니 저라는 사람은 지워지고 그 자리에 내전으로 고통받거나 슬퍼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워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저 사람들은 이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는데 겨우 사람들을 대하면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저를 많이 자책했었어요. 다행히 군인은 우리를 무사히 보내줬어요. 그리고 우리는 며칠 뒤 조카 집에 도착을 했죠.
따뜻한 음식과 차, 포근한 침대, 몇 주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쉽게 잠들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시리아에 남겨진 가족들과 다른 아이들을 더 데려오기 위해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봤어요. 위험했던 곳, 피신처, 먹을 걸 찾았던 곳, 지름길과 우리를 도와준 여러 사람들, 어떤 검문소를 조심해야 하고 동정심이 많은 군인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반군 지역은 어디고 정부가 장악한 곳은 어디인지를, 그리고 종합해서 생각해 봤어요. 더 빨리 안전하게 이곳 레바논으로 올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레바논에서 홈스 근처 도시에서 탈출한 타렉이라는 소년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고모에게서 타렉과 형과 누나를 시리아에서 레바논까지 데려온 사람이 70세를 넘긴 할머니였다는 것을 듣게 됐어요. 굉장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특별하진 않았죠.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 다음에 한 일은 정말이지 특별했고 놀라웠어요. 이 할머니가 시리아로 돌아가 똑같은 여정을 다시 밟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엔 삼촌 아이들, 그 다음엔 이웃들 아이들까지 레바논까지 데리고 온다는 것이에요. 계속 반복해서. 다리도 아프고 예전보다 느려졌어요. 몇 번을 더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고 손주들도 그만하라고 애원해요. 특히 타렉이 제가 없으면 불안해서인지 저를 그렇게 찾아대네요. 예전에는 명랑하고 용감했던 아이인데 지금은 말을 거의 안 하고요. 타렉이 저를 할머니에게 데려갔어요. 할머니는 타렉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자기는 뭘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저는 아이들을 돕는 우리의 활동을 몇 가지 알려드렸죠. 그림 그리기나 노래, 그리고 인형놀이 같은 거요. 또 할머니가 들려주는 시리아 옛 이야기들도 아이들이 공포에 떨지 않고 안전하게 느끼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이들의 고통을 낫게 해줄 약이나 치료는 없다는 걸 저도 알아요. 그래도 아이들을 도울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니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저는 방법을 알려준 젊은 선생의 눈 속에서 아주 익숙한 것을 발견했죠. 아주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탈진하거나 긴장된 그런 모습들을요. 마치 예전에 나를 보는 듯해서 그 선생에게 물었어요. 왜 이 일을 그 많은 세월 동안 하고 있어요? 이 일은 누구나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아끼는 마음이 있다고 해도요. 하지만 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해야만 해요. 그건 머리로 하는 대답이잖아요. 머리가 뭐라고 하건 다리에 힘이 빠지면은 숨을 돌리면서 쉬어야 해요. 걷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을 돕겠어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당신은 자신을 너무 혹사시켰어요. 지금은 너무 피곤해서 다른 사람을 살필 힘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 우리에게 다시 돌아와 주세요. 저는 할머니 말씀대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반쯤 잠이 들었을 때 스튜어디스가 안전 규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아주 익숙한 말을 하더라고요. 응급 상황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먼저 당신이 쓰시고 남을 도우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한테는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데려온 아이들은 다렉하고 저랑 같이 아동 친화 공간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동화도 읽고 고향 사람들을 떠올리기도 해요. 다렉은 요즘에 더 활기차졌어요. 마당에서 뛰놀며 팔을 흔드는 걸 보면 예전 그 행복했던 시리아의 꼬마로 돌아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이 아이들은 행복할 권리도 있고 꿈꿀 권리도 있어요. 이 아이들의 미래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모든 응급 상황을 쫓아다니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리아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로 레바논에는 자주 가고 있어요. 제 경험이 저를 바꿔놨다는 걸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이 아이들처럼 저도 배웠어요. 이 감정들을 가지고 뭘 할지는 저한테 달렸다는 것을요. 요즘엔 점점 더 자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현재의 나를 발판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